한국 불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 조각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조각의 큰 흐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삼국시대에 이제 불교가 처음 들어오죠. 4세기 때 고구려와 백제에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 미술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영가 7년명 금동보살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불상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 개론서 보면 다 나오는 그런 불상입니다. 그 불상의 특징을 보면은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옆에 날개처럼 퍼져 있습니다. 날개처럼 퍼져 있고 제비꼬리처럼 여기가 끝부분이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불상의 옷주름 같은 경우는 이제 북이불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삼국시대 불상들 중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북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백제의 불상을 예로 든다면 대표적인 불상이 서산마의 삼전불이 있습니다. 서산마의 삼전불 같은 경우는 중국의 또 역시 남조의 불상을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삼국시대 불상은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은 고구려 백제 자체적인 어떤 불교의 발전과 신라의 어떤 불교의 발전이 이제 합쳐지게 되고, 통일신라 8세기쯤 되면은 이제 석굴암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중국의 당나라와 비교해도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불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8세기쯤 되었을 때 우리나라 이제 불교 조각, 특히 이제 불상의 절정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굴암 본전불 같은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불교 조각이 됩니다. 비례와 조아미가 절정에 이른 불상 조각이 8세기 통일신라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9세기부터는 이제 불교가 점령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고구려 백제 지역, 특히 이제 백제 지역의 점령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찰들이 이제 백제 지역에서도 신라 사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주나 경주 외곽뿐만 아니라 지방 경주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외곽 지역에서도 많은 사찰들이 만들어지고 9세기가 되면은 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불상들이 등장하게 되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불교 조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삼국 시대가 되면은 통일신라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골품제 시대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관념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 엄격한 계급 질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관념이 이제는 호족의 시대가 됨으로 해서 누구든지 이제 왕이 될 수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시대 불상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시대 불상은 통신라 시대 불상과 비교해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시대 거석불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드리는 탑천공양보살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시대 불교 조각이 연구자들 간의 이견 차이, 견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고려전기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조송 시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명문이 있는 불상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에 따라서 다양한 양식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성 시기를 판단하는데 시각 차이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충주에 가면은 이제 미륵대원이라고 불리는 미륵리사지 석불입상이 있습니다. 충주 미륵리사지 석불입상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은 한 10세기 초 고려의 건국과 더불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근래 연구 성과는 11세기 후반 또는 12세기 초반, 11세기 후반경에 처음으로 창건됐다 이런 연구 논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파주 용미리 마애불상 같은 경우는 그동안 11세기 고려시대 석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이제 고려시대 석불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그런 중요한 불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구 성과를 보면은 조선시대 때 한명회가 참여해서 만든 불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많이 나는 불상 중에 하나가 문경 봉암사 마애불이 있습니다. 문경 봉암사 마애불은 13, 14세기 고려시대 불상이다. 아니면 통일신라 시대까지 올라간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최근의 연구 성과는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마애불이다. 이렇게 같은 불교 조각을 연구하는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불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10년, 20년, 뭐 한 세대 정도 차이가 아니라 뭐 100년, 200년, 심지어는 300년 이상 차이 나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다양한 이견들이 고려시대 전기 불교 조각에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조각의 어떤 큰 흐름, 고려는 이제 불교 국가였는데 그 불교 국가에서 많은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불교 조각을 만들고요.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도 만들고 지방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앙에서 그 불교 조각을 만드는 장인들은 1급 장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장인들이 많은 불교 조각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들은 누굴까 하고 살펴보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구도 잘 안 돼 있었고 그들은 어디서 와갖고 앞시대와 다른 통일신라 시대와 다른 모습을 만들어냈을까 궁금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바로 탑정공양보살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탑정공양보살상,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탑정공양보살상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고려시대 불교 조각, 불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집단이 어디서 시작했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사실은 네 구밖에 없지만 그 네 구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그 불상이 만들어진 시대 그리고 그 불상이 만들어진 배경 그런 걸 살펴보게 되면은 마침 이제 탐정이 되는 기분으로 그 불상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면은 이 불상이 이래서 만들어졌고 이 불상이 만들어졌던 그 시기나 그 불상 자체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불교 조각의 흐름이 어느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시작됐구나. 고려 불교 조각의 시작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 같은 그런 불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요. 그럼 탑정공양보살상이 뭐냐 하면은 탑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공양상입니다. 탑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공양상이 그러면 고려시대 처음 등장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탑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공양상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은 통일신라 시대 때 처음 등장합니다. 고려시대 그 석불 중에서 탑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공양보살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려시대 탑정공양보살상의 기원은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구례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입니다. 구례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지금 이제 불교 조각, 그 앞에 불교 조각과 더불어 불교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탑, 그게 한 세트로 만들어졌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그 탑정공양상의 기원이 될 수 있는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어떻게 등장했나, 그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그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앞에 있는 공양상의 전통이 이후에는 고려시대에 어떻게 이제 전개됐나,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같은 경우는 생긴 게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석탑, 불국사 석가탑처럼 생긴 그 석탑이 신라의 가장 이제 보편적인 이제 석탑의 모습인데 모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기단부에 이제 사자 4마리가 이제 막 양쪽 모퉁이에 있고요. 가운데 이제 스님이 이제 합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석탑이 어떻게 등장했을까? 역시 석탑의 흐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제 공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석탑은 백제 사람들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7세기 때 익산 미륵사지에 익산 미륵사를 만드는데 무왕 때죠. 목탑을 가운데 만들고 양 측면에 석탑을 만드는데 아마도 목재가 부족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탑을 모방해서 석탑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석탑이다 보니까 석탑이 목재 부재를 전부 다 그대로 돌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걸 조립해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곧이어서 부여 정림사지 석탑이 기존에 만들어졌던 복잡함을 다 이제 쳐내고 단순하게 엑기스만 뽑아서 돌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펄럭이면 날아갈 것 같은 모양의 탑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부여의 답사를 가서 정림사지 석탑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탑이 조금 이따 날아갈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탑만 보면은 백제 같은 경우는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망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불교 미술이 이제 백제 침략 때 불교를 공인하고 점점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근데 불교 미술의 정점에 부여 정림사지 석탑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나당결합골의 공격으로 백제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백제는 문화적으로 최고 전성기에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에서 멸망했구나. 뭐 저는 그 탑을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떤 백제에서 석탑을 만들어내는 전통이 통일신라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 삼국시대가 끝나고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이제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승리를 하고 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기념해서 만들어낸 석탑이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가문사지 3층 석탑은 굉장히 유명한 석탑이죠. 유홍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의 표지 모델로 됐던 석탑입니다.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석탑이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놀라는 게 그 크기에 압도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찰에 있는 석탑들 보다가 가문사지 석탑 앞에 서면은 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거대한 석탑을 만들었단 말이야 하고서 놀랄 정도로 굉장히 큰 석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석탑이 너무 크게 큰 거죠. 그런데 8세기가 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그 통일되고 나서,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고 나서 갈등 관계가 이제 한 세대 이상 지속되게 됩니다. 그 갈등 관계가 해소되고 8세기 중엽쯤 되면은 이제 신라가 이제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문화의 힘이 다시 한번 이제 터져 나오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특히 이제 불국사에 보면은 석가탑이 있습니다. 그 석가탑은 가문사지 3층 석탑보다 규모가 이제 확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하면은 이제 8세기 때부터는 사찰들이 신라뿐만 아니라 신라 외곽으로도 삼국 통일 이후에 백제 지역으로도 사찰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석탑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신라 외곽에도 이제 사찰이 만들어지고 석탑이 세워지니까 가문사지 3층 석탑처럼 그런 거대한 탑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찰마다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좀 줄입니다. 규모를 줄이고 이제 새로운 사찰의 보급형 석탑은 이런 모양이야 하고서는 이제 새로운 샘플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가탑이 학계에서는 그걸 정형기 석탑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일종의 KS 마크 붙어 있는 석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신라 석탑은 이중 기단에 3층의 지붕돌을 이고 있는 그런 3층 석탑이 아주 보편적인 석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석가탑 옆에 다보탑이 있는 거죠. 다보탑 보면은 석가탑 같은 경우는 그 앞시대에 뭐 가문사지 석탑도 있고 더 올라가면은 정림사지 또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있기 때문에 그 기원을 추적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보탑 같은 경우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석탑이 어디서 왔단 말이야 하고선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디자인의 그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석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그 예술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예술의 발전이 어느 순간 이제 많은 앞시대의 노력이 이제 축적이 되다가 그 축적이 양질 변화를 거치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예술로 이제 승화하게 되는데 그 단계가 이제 8세기 중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다보탑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흐름이 이어받게 되는 그 석탑이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8세기에 만들었다, 9세기 초반이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 흐름을 보아서는 이제 9세기 초반경에는 이 석탑이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기단부입니다. 기단부에는 4마리의 사자가 있고 가운데 승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석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사석 아래에는 공양상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 공양상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그 탑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공양상입니다. 환조로 처음 만들어진 공양상이 되는데 고려가 이러한 그 석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사자 석탑 중에 하나가 제천 사자 비신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지붕돌이 4개밖에 없어서 4층인가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은 실제로 그 밑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은 9층 석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라의 석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3층 석탑이 아주 보급형으로 KS 마크 붙어 있는 대표적인 석탑으로 보편화됐다고 한다면은 고려 시대가 되면은 앞시대와 차별을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층 석탑도 물론 만들어지지만 5층 석탑이라든가 7층, 9층, 다양한 3층보다 더 그 층수가 많은 다층 석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천 사자 비신사지 석탑 같은 경우도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에 영향을 받았지만은 중앙에 있는 승려의 모습이 승려가 아니라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직원이라고 불리는 수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는 일반적으로
비로자나 부처님만 취하고 있는 수인입니다. 손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저 안에 계신 분이 부처님인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또 머리에는 두건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건이 또 지금 이제 측면에 이렇게 끈을 묶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제천 사자비신사지 이 승려상 보고 이제 미국에 이제 답사 갈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답사 가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라는 데 이렇게 그 답사 가서 사진 찍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승가대사상이라고 하는 이제 승려의 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머리 묶은 띠가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고 되게 매듭도 거의 이 제천의 이 시골 산속에 있는 그 불상이 어떻게 이제 중국에 있는 불상 머리 매듭하고 띠하고 이렇게 똑같이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띠 매듭이 유사한 승가대사라고 불리는 승려상이 있던 걸 보고서는 그 유사성에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손 모양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고려시대 불상도 그렇고 석탑도 그렇고 특징은 앞시대 통일신라 시대 전통을 충실히 모방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름대로 그 시대적인 어떤 욕구, 앞시대와 차별을 두고자 하는 욕구도 드러내고 또한 중국의 승가대상이 굉장히 유행했었던 그 국제성을 흡수를 하는데 그냥 개경이라든가 중앙에서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월악산 산꼭대기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제천 사자 빈신사지 석탑에서도 당시에 국제성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함을 석탑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발굴 조사가 안 돼갖고 공양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현재는 눈에 확인할 수 없지만은 발굴 조사를 통해서 찾아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사사자 3층 석탑에서는 석탑 앞에 있었던 공양상이 스님의 상이었습니다. 그 스님이 이제 그 탑이 부처님의 묘가 되고 즉 부처님이 되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조각되었습니다. 고려시대가 들어와서 사자 석탑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사자 석탑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와 더불어 석탑 앞에 공양상이 만들어지는 전통 또한 계승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탑 앞에 등장하는 그 공양상 중에서 1호 공양상은 어디에 있을까 살펴보면은 논산 개태사에 있습니다. 논산 개태사에 가면은 후삼국 통일을 기념해서 태조 왕건이 936년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개태사 석조 삼전불상이 있습니다. 그 석조 삼전불상이 있는 개태사에서 북쪽으로 한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가면은 현재 이제 개태사지라고 불려져 있는 사찰터가 또 있고요. 넓게 보아서는 다 개태사로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개태사지 위쪽에 자그마한 암자가 있고 그 암자에 공양상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근데 이 공양상이 사실은 고려시대 첫 번째 등장하는 탑정 공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얼굴하고 몸이 이제 다릅니다. 얼굴을 이제 새로 만들어 갖고 붙여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적인 느낌도 있는데 제가 이 그 공양보살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개태사에 가서 이제 암자에 가갖고 이 사진을 찍으려고 불상을 이제 천천히 살펴보는데 사진을 찍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양보살상의 뒷모습을 보니까 와 이거 사진하고 느낌이 확연히 다른 거죠. 공양보살상의 뒷모습을 보면은 나풀거리는 천이가 이제 등 뒤로 쭉 흘러내리고 허리띠도 이제 부드럽게 이제 착용한 모습, 그리고 조각의 그 유연함과 자연스러움에서 와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다니 하면서 속으로 감탄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소개가 안 됐지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태사 석조 공양 보살상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지 하고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했는데 먼저 궁금증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앞 시대에는 이게 분명히 이제 탑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공양상이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 놓은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을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왜 그러면은 공양상은 그냥 승상으로 만들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보살상으로 만들었을까? 보살상하고 승상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복식을 어떻게 착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화엄사 공양상 같은 경우는 스님이 입는 일반적인 대의 큰 옷을 이제 착용하고 있고요. 개태사 공양상 같은 경우는 천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나필거리는 이제 천조각 같은 걸 몸에 걸치고 있는데요. 이 보살상 역시 그 5층 석탑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던 탑전 공양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석탑은 이제 일제강점기 사진을 보면 무너져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개태사 속죄 삼전불상에 있는 개태사 경내에 이제 옮겨져 있고, 저 개태사 탑전 공양 보살상은 지금 이제 그 개태사지라고 하는 장소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암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조 왕건은 갑자기 보살상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발굴보고서를 뒤져보다가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나 지금 이 불상의 비밀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 찾았다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기뻐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발굴보고서를 이제 한참 살펴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기하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 기하가 보니까 954년 충주 숭선사에서 사용해왔던 그 기하가 나온 거죠. 954년 충주 숭선사는 고려 광종이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사찰이고, 그 954년에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충주 숭선사에서 사용했던 기하가 지금 개태사지에서도 사용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태조 왕건이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이거 태조 왕건이 만든 게 아니고 사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와의 어떤 그 시기를 판단했을 때 이거 고려 광종이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었고요. 고려 광종이 고려 통일을 기념하는 개태사 옆에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진전사원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5층 석탑을 세우고 5층 석탑 앞에다 공양 보살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세기 때 불교 조각의 특징을 보면은 앞 시기에는 이제 종교적, 통일신라 시대에는 종교적인 어떤 욕구, 부처님의 어떤 진리와 자비를 불상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석굴암 같은 위대한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삼국 시대에 들어와서 10세기의 불상의 특징은 그 종교적인 어떤 목적의 1순위고 2순위,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목적 또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예가 스스로 미륵이라고 칭하고 나서 왕즉불 사상이 이제 후삼국 시대에 들어와서 통용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왕즉불 사상은 궁예가 이제 왕권에서 쫓겨남으로써 궁예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정권 보존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왕즉불 사상도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고려의 왕들이 스스로 이제 부처님의 제자, 나는 부처님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살계를 받게 되면서 왕즉 보살 사상이 이제 유행하게 됩니다. 고려 그 초기에 어떤 그 사상사적인 흐름과 조각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된다면은 그 공양상을 스님의 상이 아니라 보살상으로 만든 이유는 고려 초의 어떤 사상의 흐름, 왕즉 보살 사상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즉 보살 사상 속에서 보면은 그 개태사 탑정 공양 보살상은 곧 광종을 상징하는 의미로서도 우리가 크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탑 앞에 무릎을 꿇고 공양하는 보살상은 부처님께 제 어떤 소원을 비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참회, 부처님께 나의 잘못을 참회하는 그런 어떤 그 자세, 그 모습을 보여주는 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서 추론을 하게 되면요, 아마도 광종이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앞에 왕들, 해종과 정종, 자기의 친형과 이복형들을 죽음에 이제 몰아넣게 되는 거죠. 권력투쟁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속에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거를 참여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세웠던 개태사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진전사찰, 태조 왕건의 초상을 모셔놓은 진전사찰에다가 왕즉 보살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은 광종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보살상을 만들므로 해서 나의 과거의 잘못을 아버님께 또 부처님께 참회합니다, 그런 의도로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렇게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태사에서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탑전 공양보살상,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탑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공양보살상이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 공양보살상들이 어디서 등장하냐 찾아보면은
고려의 어떤 불교 조각의 흐름, 불상의 흐름을 주도했던 세력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왔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강원도 출신들이 사실은 고려 불교 조각의 초반기의 흐름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게 강릉 신복사지 석조 공양보살상입니다. 강릉 신복사지 석조 공양보살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얼굴도 지금 공양보살상 보면 머리에 보계라고 하는 팔각형의 모자를 쓰고 있고요. 머리 위에는 이제 보관을 쓰고 있고요. 보관 위에 뚜껑처럼 올려둔 게 있습니다. 보계라고 하는데 등에 보계를 갖고 왔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지만 원래 강릉 신복사지 석조 공양보살상을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또 대자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불상들은 대자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별도의 불상을 만들어서 그 대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릉 신복사지 석조 공양보살상을 보면은 둥그런 방석 위에 보살상을 만들고 그 보살상을 방석재 대자에 꽂아놓은 그런 형태로 조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고려시대 불교 조각의 국제성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고려와 많은 교류를 했던 중국의 5월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불상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조각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있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사찰 속에 만들어진 공양보살상인데 거기에 이제 그 중국에서 유행했던 불상 조각 양식이 반영되어 있죠. 또 한편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강릉 신복사 보살상 가만히 보면은 턱이 굉장히 두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 얼굴 보면은 머리칼 나는 이 발제선에서 코까지 이게 2라고 한다면은 코에서 턱까지 한 1 정도 되죠. 2대 1의 이제 비례를 보이는데 강원도 지역에 만들어진 보살상 같은 거 보면은 이 머리부터 코를 기준으로 이마와 턱의 비율이 1대1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보살상이 고려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살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강릉 한송사지 보살상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턱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고려 초기의 이제 보살상인데요. 지금 강릉 한송사지 보살상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료 자체도 굉장히 드문 그리고 굉장히 귀한 소재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이러한 뛰어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강릉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후삼국 시대 때 궁예를 쫓아갖고 강릉 지역 사람들이 이제 후고구려 지금의 철원까지 가갖고 후대 태봉이라고 불리는 나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주요하게 활동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고려 태조가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후삼국 통일하고 나서도 중앙정부에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명을 받으면 지방으로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태사 석조 삼전불 입상 만들어 이제 태조왕건이 이제 명령을 하면은 그 후삼국 통일을 기념해서 괴력과 힘이 넘치는 아주 힘이 넘치는 멋있는 불상, 아주 굉장히 당당한 불상을 고려의 통일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고려 광종이 야, 아버지를 위해서 나의 참여하는 모습 하나 그 개태사지에다가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그러면 참여하는 모습에 공양보살상을 이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신복사지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송사지 볼살상에서 알 수 있고, 이후에도 등장하는 법천사라든가, 오대산 월정사 불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공양보살상은 강원도 지역에서만 나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나오는 이유는 고려가 건국할 때 활동했던 장인들이 강원도 출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명주지역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명주지역 출신들이 궁예와 더불어서 계속 활동을 했고 그 궁예와 더불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하고 좀 연관이 좀 거리가 있죠. 기술직들이니까. 궁예와 관련된 사람들 다 숙청되고 나서도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고려시대 첫 번째 공양보살상인 개태사 석조 공양보살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역은 아니고 왜 강원도에서만 계속 나타나지?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 지역에 나타나는 개별적인 공양보살상의 조성 시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릉 신복사지 공양보살상 조성 시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을까 보면은 강릉 신복사지 석조 공양보살상은 일단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학계에서 좀 논쟁이 있습니다. 10세기 후반이다, 11세기다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요. 발굴조사한 내용들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을 분석하면은 11세기 초반경에 만들어진 석조 공양 보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성 시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석탑의 모양입니다. 석탑의 모양.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3층 석탑처럼 생겨 있지 않고요. 석탑의 매 층마다 그 탑신, 탑의 몸체 아래에 무슨 받침대 같은 것들이 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받침대가 껴져 있는 석탑들이 언제 등장하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요. 홍제동에 있었던 홍제동 석탑이 이제 1045년에 만들어진 석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복사지 석탑이 11세기 그 중후반에 창건된 만복사지 석탑, 그 남원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탑신 그 아랫부분에 받침대 같은 것이 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석탑들의 모양이 등장하게 되는데 신복사지 석탑은 만복사지나 홍제동 석탑보다 조금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굴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석조 공양 보살상이 원주에서 출토됐습니다. 원주 법천사지에서 석조 공양 보살상이 출토됐는데 원주 법천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아주 대형 사찰입니다. 이 사찰에 대해서 한 10여 차례 수년에 걸쳐 갖고 대대전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재미난 점은 원주 법천사지에서 이제 출토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조립돼서 딱 맞춰진 공양 보살상은 한 점인데 발굴해서 보니까 탑이 2개가 세워져 있었고 공양 보살상이 놓여져 있던 장소도 2군데였습니다. 쌍탑과 탑정 공양 보살상이 2개체가 세워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인 발굴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조립이 되는 그 개체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은 한 개체의 탑전 석조 공양 보살상만 맞춰지게 되고 나머지 한 개체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절이 폐사되고 나서 좀 더 온전한 탑정 공양 보살상이 반출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법천사지 탑정 공양 보살상 자세히 보면요. 기본적인 자세는 현재 이제 그 실물이 남아있는 이제 신복사지, 강릉 신복사지와 강릉 오대산 월정사 탑정 공양 보살상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주 법천사지 석조 공양 보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찾았지만 팔과 다리가 파손되어 있어갖고 원래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원주시립박물관에서 이거 우리 한번 복원해보자 해갖고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연구에 참여해봤는데요. 여기서 머리가 그 몸통과 한 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그 법천사 공양보살상 후면에 그 머리에 그 보관에서 흘러내리는 띠가 등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머리와 몸은 한 짝이구나 그걸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보살상을 복원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느 점이냐면은 보살상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인데 워낙 얼굴 부분이 마모가 심해서 어떻게 복원할까 이제 한참 이제 그 코드 측정해보고 3D 스캔도 촬영해보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원주 법천사 석조 공양 보살상도 강원도 지역에 있는 보살상과 마찬가지로 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보살상에 비해서 턱이 상대적으로 두툼한 그런 형태의 보살상이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 탑정공양보살상 중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월정사 탑정공양보살상이 됩니다. 월정사 석조공양보살상 먼저 살펴보면요. 높은 복양을 착용하고 있고 얼굴도 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코를 중심으로 이마와 턱선까지 비율이 1:1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눈과 입이 코를 중심으로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면서 아기와 같은 천진무구한 표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공양보살상입니다. 왼쪽 무릎은 이제 세워서 이제 팔을 받치고 있고요. 오른쪽 무릎은 이제 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월정사 석조 공양보살상이 법천사지 거도 모방하고 이제 신복사지 거도 모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게 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대석이라고 불리는 아랫부분은 법천사지 석조 공양보살상에서 모방을 했고요. 불상을 방석 같은 그 위에 보살상을 조각하고 그 조각된 방석을 대자 위에다 꽂는 형태, 이러한 삽입하는 형태의 조각은
신복사지 석조공양보살상 조각 방법을 모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방했던 흔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송 시기도 신복사지나 아니면은 그 법천사보다 뒤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복사지 같은 경우는 11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법천사지도 11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월정사 석조공양보살상은 이게 불교 미술사에서 가장 조성 시기가 논쟁이 가장 많은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뭐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뭐 전공자 사이에서 한 200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석조공양보살상은 그런데요. 문제는 석탑입니다. 석탑. 석탑과 석조공양보살상이 한 세트인데, 지금 석조공양보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각의 조성 시기가 뭐 10세기다, 11세기다, 12세기다, 뭐 13세기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석탑은 10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논쟁까지 다양한 어떤 논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발굴 조사를 했는데 발굴 조사를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논쟁거리는 던져줬지만 그 발굴 조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10세기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만들어진 그 조성시기의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발굴 조사를 제대로 못하게 됐던 이유는 뭐 발굴 조사를 못해서는 아니고요. 발굴 조사를 했을 때 경내에 있어갖고 석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단부를 파괴되면은 석탑이 무너질 수 있는 안전 문제 때문에 전체 석탑 하부를 완전히 이제 발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탑 일부를 조금 잘라갖고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 석탑 아랫부분에서 석탑의 기단부라고 생각되는 가구 기단이라고 불리는 다른 석탑의 기단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어떤 돌들의 구조물, 유구라고 합니다. 그 유구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석하는 사람들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원래 석조공양보살상이 바라봤던 탑은 지금 새롭게 발견된 가구 기단이라고 불리는 그 아랫부분에 있는 석탑의 기단부, 그 기단부에 세워졌던 석탑이 원래 석탑이 있었고, 탑정공양보살상이 그 석탑을 향해 공양을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 석탑이 무너지고 조선시대 때 다른 지역에 있는 고려시대 석탑을 옮겨왔다, 또는 조선시대 때 새롭게 석탑을 세웠다, 뭐 이런 식의 해석까지 있게 되는데요. 발굴조사 보고서 찬찬히 살펴보면은 다른 석탑의 기단이라고 생각했던 가구 기단이라고 보였던 넓은 이제 돌의 구조물은 사실은 석탑 외곽에 둘렀던 일종의 탑, 전문용어로는 탑구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석탑 외곽에 땅이 밀리지 않게 석탑 외곽을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의 구조물이었다, 이렇게 판명할 수 있고요. 현재 세워져 있는 석탑은 지금 이제 탑정공양보살상과 한 세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성 시기를 언제쯤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냐? 월정사 석조공양보살상이 현재까지 만들어진 그 공양보살상 중에서 가장 뒤에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발굴 조사를 해서 보니까 발굴된 그 석탑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 아랫부분에서 중국 동전이 나왔습니다. 숭룡중보라고 하는 동전이 나왔고요. 그 숭룡중보의 사용 시기가 1102년부터 110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06년 이후에 이제 석탑이 세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나와 있는 다양한 사리장원구가 석탑에 출토됐습니다. 이 석탑의 조성 시기가 다양한 이유는 사리장원구의 조성 시기가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편년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사리장원구가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석탑의 조성 시기를 이제 다양하게 해석하는 그런 그 원인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그 동전과 사리장원구에서 조성 시기가 가장 아랫부분에 그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리장원구가 12세기경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월정사 팔각 고층 석탑은 12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 석조보살상도 가장 늦게 12세기경에 만들어진 석조공양보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탑정공양보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 불교 조각 작품이 앞시대의 화엄사, 통신라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의 전통을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새로운 조각 작품의 양식적인 어떤 시도를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작품을 창안해내는 고려인들의 어떤 미감, 그리고 고려인들의 어떤 불교 조각에 대한 호감도, 고려인들이 좋아했던 보살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탑정공양보살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